스미스는 캔의 명제 중에서 중농 명제를 제외하고 국부를 소비할 수 없는 화폐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노동에 의해 매년 재생산되는 소비할 수 있는 재화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명제와 완전한 자유를 이 연간 재생산을 최대로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데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책으로 내세우는 명제 등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건 캔의 명제고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물화돼버린 이론이에요. 노동가치론이 하나도 없죠. 이 안에. 인간의 노동 때문에 가치가 다 있는 거고 가격과 가치는 다른 거예요. 가격은 매일매일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은 결국 그 가격의 운동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쌤쌤돼서 높을 때와 낮을 때가 다 상쇄돼 가지고 하나의 일정한 선을 가겠죠. 그 일정한 선의 가격과 가치는 일치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가격과 가치는 다른 것이다. 그 가치는 대체로 인간의 노동의 가치라고 봐야 되고 그 노동은 육체노동만이 아니라 칼막스 시대에는 육체노동이 지배적이었겠지만은 오늘날 같은 때는 아예 정신노동의 가치가 정신노동이 대부분의 가치를 구성하는 시대로 가고 있죠. 지식노동이. 지식노동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지식노동자를 어떻게 보면 빨리 가장 내실 있게 생산하느냐 실력 있는 실력, 학력, 배운 힘력자 써갖고 그 내려갈 때 겪을 역자 말고 역사할 때 역자 말고 그 실력 있는 지식 노동자를 기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다고. 이게 학력이 생산력이 된 시대가 됐어요. 처음으로 IT 혁명 이후에 박사학위 논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태제 중에 하나인데 다른 것이 많은 생산력을 구성했다면 이전에는 뭐 육체력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기계 그 성능도 생산력을 구성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 압도적으로 학력이 지식 기반 사회라기보다는 학교 기반 사회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깽판이지. 그 대학원 뭐 있으나 마나한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학교 아이들의 실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실력까지 중요하게 확장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원은 근데 멸망해 가고 있어요. 멸망해 가니까 사회과학 책이나 이런 것들은 출판할 때도 없어. 출판사도 망해버렸어 다. 응? 운동권이 멸망하니까 대학원이 멸망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친구들 옛날 운동권 애들이에요. 최진혁이는 아닌가? 다 운동권이었어? 운동권이 없어지면서 대학원이 망해요. 그러면서 자꾸 그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는 타이틀 따라고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신문 기자나 그게 그것도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표절 문제가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 되려면 표절 때문에 날아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게 아예 없는 게 나 학위 없다고 해줘라고 이재명은 아예 그냥 그럴 정도로 학위가 인기를 싹 상실했어요. 실제로 실력을 기르려고 하지 않느라 이제 지금은 통용력이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태제는 학력이 생산력이 된 시대가 됐다.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 개혁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교육 개혁은 안 해요. 한다고도 안 해. 이번에 대선 주자들 보세요. 다 4명이 다 교육에 관한 공약이 있어요? 아예 발표도 안 했어요. 발표 안 해서 내가 갔다가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마나 한 소리를 다 써놨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교는이라고 하는 그 학교 워킹데드인가 뭔가 뭐라고 좀비 학교 좀비 영화가 나와갖고 넷플릭스에서 세계 1위를 오히려 오징어 게임을 누르고 1위를 한참 했었는데 그 영화 학교는 우리 청소년을 말하자면 죽이고 몰살시키는 학살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 대학을 위해서도 계획을 해야 되고 대학원을 위해서도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한 놈도 공약을 내세우지 않아요. 건들면 이 벌집된다고. 학부형들 무섭고 전교조 무서워가지고. 그러려면 몰라 대통령을 나오는지 모르겠어. 응? 나라가 그걸로
30년, 50년 먹고 사는 쌀을 벌어야 되는데 DJ가 IT 혁명을 해갖고 30년 먹고 살았다면 지금 다 이제 바닥 나잖아요. DJ 20년 전이니까 10년만 지나면 그걸로 지금 먹고 살았지만은, 응? 삼성도 막 대만에 뭐 TS 뭐야 MC인가 거기한테 막 지고 있잖아 지금. 응?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교육개혁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 경제를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번에 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막 3, 4면에 걸쳐서 다뤘던데 반도체 노동자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대학에서는 공대에서 엉뚱한 노동자만 생산하고 있다는 게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 요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요거 뭐 다른 나라는 100만 반도체 노동자 생산 계획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만 해놨더라고. 물론 그거라도 강조해 주니까 다행이지만은 근데 100만 노동자 기르면 뭐예요? 그거 한 100년 동안 100만 노동자 기르면? 이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 빠른 속도로. 그런데 대단히 개디게난 뭐라고 하냐. 실속 있는, 실력 있는 그런 학생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냥 학력만 있는 우리나라 지금 대학 학위는 인플레이션 돼 있죠. 실력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 대학이나 나와고 대학생, 대졸생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안 나오면 창피할까봐 다니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이 생산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새로 배워야 돼. 새로.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사전이나 컴퓨터 컨텐츠로 사전 이런 거 보세요. 엉터리. 어? 엉터리. 니들 많이 겪고 있지 요새. 뭔 백과? 응? 책 찾아볼 때 수는 엉터리잖아 내용이. 어? 다른 데 찾으면 다른 그런 걸 막 제목이 뭐냐 그게 무슨 백과지? 백과사전? 어? 한국민족 대백과사전. 두산 둘 다 엉터리야. 그거 보고 다 틀린다고. 어? 대백과사전. 말은 거창해요. 이게 콘텐츠가 이 밥을 먹여주는 분야인데 그러면은 인문사회과학도 못지않게 발달해야 된다는 소리거든. 이게 반도체 노동자만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에? 진짜 실력 있는 국문과 졸업생이 나와야 되고 진짜 실력 있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졸업생이 나와야만 감당할 수 있는 분야란 말이야 그게. 자. 그러나 스미스는 프랑스 왕국에 대한 중농주의자들의 공언을 얼마간 이바지했다고 말함으로써 아주 야박하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술했듯이 마르크스의 비판, 불순한 표현을 듣게 된다. 스미스가 인용하는 미라보의 엄청난 말은 그의 농촌 철학에 들어있다. 스미스는 케네의 중농주의를 다루는 맥락에서 중국의 중농 정책을 바로 논하고 있다. 현대 유럽 제국의 정치 경제학이 농촌 산업인 농업보다 도시의 산업인 제조업과 대외무역을 더 이롭게 하는 것만큼 다른 국가들의 정치 경제학은 다른 계획을 추정하고 제조업과 대외무역보다 농업을 더 이롭게 한다. 중국의 정책은 다른 모든 고용 부분보다 농업을 중시한다. 중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커다란 야심은 소유하든 임차하든 작은 땅 조각이라도 보유하는 것이다. 임차는 아주 관대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임차인들은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자 여기서 그 케네의 중농주의의 원천지인 중국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슬그머니 아담 스미스도 자기의 중농 원칙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슬그머니 보여주고 있어요. 배웠단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중국도 그런다는 예시 중에 하나로 자기 논변이 원래 독창적인 것이고 케네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중국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다 이러고 있잖냐. 내 말이 옳지 않냐. 나의 독창성이 개떡이나 독창적이 전부 모방한 거죠. 표절. 자. 이것으로 보아 스미스는 케네의 중농주의가 중국 경제의 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스미스는 케네처럼 중국의 농본주의를 따르면서도 그것을 상대적 경향적 중농주의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 경제관은 중국의 농상 양본주의와 더 근접한 것이다. 더 근접했지만 실제로 상공업을 그렇게까지 중시하지 않고 있죠. 중국은 농본주의와 상본주의를 둘 다 대등하게 중시해요. 공맹 이래로. 그렇기 때문에 공맹의 철학이 완전히 수입된 건 아니에요. 하나는 농본주의만 중농주의라는 이름으로 수입했고, 케네는, 여기는 아담 스미스는 상업 공업도 좀 중시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텐덴시얼하게 경향적으로 농본주의야. 상본주의는 안 배운 거죠. 그런데 미국은 알렉산더 해밀턴은 농업 중요하다 이거야.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상공업이고 우리가 1등 국가가 되려면 그거 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공맹의 양본주의는 농업과 상공업을 둘 다 중시하는 양본주의는 미국에서 실현된 거야. 미국에서. 공자님 말씀대로 하자마자 미국이 세계 인류 국가가 된 거라고. 에? 크게 말하면.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와 자기못은 스미스는 정부가 농업을 특별히 촉진하거나 제조업과 대무역을 특별히 촉진하는 것이 저 완전한 자유와 배치되고 이로 인해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자신의 자유시장 경제론을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로 제시한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람의 경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을 하고 그래. 중농주의를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잘못하면 자기의 완전한 자유의 경제하고 충돌할 수가 있다고. 앞에서 그렇게 백날 정부 시책을 의도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경제는 그렇게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그랬지. 근데 스스로 자연적으로 발전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중농주의 정책을 쓰면서 자연적 자유를 얘기하는 게 모순된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중농체계에서와 같이 특별한 장려에 의해 산업의 특별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 부분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 자본의 몫을 끌어다 두려고 애쓰거나 특별한 억제에 의해 특별한 산업 부분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그곳에 고용되어 있을 자본의 어떤 몫을 강제적으로 밀어내려고 애쓰는 모든 정책 체계는 실제로 그것이 촉진하려 의도하는 큰 목적에 파괴적이다. 그것은 진정한 부와 강대성을 향한 행진을 가속화하기보다 지체시키고 토지와 노동의 가치와 연간 생산량을 늘리기보다 줄인다. 그러므로 선호나 억제의 모든 체계들이 이와 같이 제거된다면 분명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저절로 확립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자유롭도록 방임되어 그 자신의 이익을 그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하고 그의 근면과 자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인간 집단과 경쟁에 들어간다. 주권자는 하나의 의무로부터 즉 이 의무를 이행하려고 시도하면 주권자가 언제나 무수한 기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려 치면 어떤 인간적 지혜나 지식도 그것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수 없는 의무, 말하자면 사적인 사람들의 근면을 감독하고 사회의 가장 적절한 이익에 가장 적합한 고용 쪽으로 지도하는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정부는 어느 분야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막 유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전체적 부의 증대에 방해가 된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 따르면 주권자는 배려해야 할 세 가지 의무,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그것도 보통 지성에도 명백하고 가지적인 세 가지 의무만 있다. 첫째, 다른 독립적 사회들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의무. 이 세 가지 때문에 야경국가론을 전개했다고 플라톤이나 다름없이 그런 비난을 듣게 돼요. 국가가 할 일이란 건 이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가 뭐야? 그냥 외국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국가라면 뭐 해야 될 당연한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그건 국가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만은 고유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그랬죠. 안보는 국가의 고유한 임무가 아니다. 국가의 고유한 임무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문화적으로 높이는 거예요. 이 안보 문제는
가정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문제, 자그마한 그런 원시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부족사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까마득한 시절에 그런 원시적인 국가에서도 필요한 것이지 오늘날 같은 현대 국가에서만 필요한 거 아니다. 모든 공동체가 안보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국가의 고유한 업무인 양 1번으로 놓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간 짓이지.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처럼 안보가 국가 일에 제1번 가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보는 국가가 아니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인간 집단의 공통되고 기본적인 거라고. 근데 왜 국가를 만들었느냐?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이런 공동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뭐냐? 먹여 살리는 문제를 할 수가 없다고. 왜? 너무 천재지변도 심하고 그걸 막아내려면 국가적인 체계적인 대응책 없이는 불가능하고 어느 해에는 흉년이 들어오고 어느 해에는 풍년이 드는데 그걸 잘 간수했다가 흉년이 든 때 나눠줘야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런 창고 대행업을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어요. 응? 뿐만 아니라 시장이 난리를 칠 때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국가밖에 없고,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운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방어하려고 국가를 생긴 것처럼. 그건 아무 공동체나 해야 되는 일인데.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을 자연적으로 배우라고 뭐 안 배워요. 스승도 길러내야 되는데 스승이 있어야 배우지. 체계적으로 길러내서 백성들의 지식을 높이고 두뇌를 개발해야 문화적으로 높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철학책이 앞에 있더라도 그걸 읽지도 못하는 문명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피아노, 아주 좋은 피아노가 소용이 없듯이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그림 물감 유화도 필요가 없듯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본성에 따라 개발하고 또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 맨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살다가 뒤져버리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 양심의 가책을 가장 적게 느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거니까. 행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인간의 본성을 개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명의 말로 백성을 먹여 살리는 양민과 교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국가는 있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 가지 일을 국가가 아닌 공동체가 해낼 수 있는지, 기초적으로라도 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불완전하게나마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건지. 흉내도 못 내요. 어떤 원시 공동체가 그 두 가지 임무를 다 해낼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원시 공동체가, 어떤 부족사회가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끊임없이 혁신시켜서 높일 수 있냐고. 큰 정치학의 임무가 대학 지도 제 명덕을 밝히고 도덕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를 만들어주는 거. 제 친민, 백성을 늘 문화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진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개발하지 않고는 문화적으로 진보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제 지어지선. 지선에 사는 데 있다. 지선에 살게 만드는 데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참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데 국가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네? 명덕을 펴고 끊임없이 국민을 새롭게 만들고 끊임없이 영원히 지선, 지극한 선에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국가의 세 가지 임무인데 그것을 다른 집단들이 할 수 있겠어요? 안보는 쓸데없이 지나치게 강조하면 모든 정치가 뒤틀어져 버린다. 즉 양민과 교민을 소홀히 하게 돼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교민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에?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맹철학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것 같아, 내가 보면.
오늘날 정치와 정치학이. 자, 둘째, 가능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불의나 억압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또는 정확한 사법행정을 수립할 의무. 즉 도덕농과 강도를 막아줄 의무란 소리야. 응? 셋째, 일정한 공공사업과 일정한 공공제도를 설립하고 유지할 의무다. SOC 사회 간접자본을 설치해 주는 거, 도로로 항만 이런 거 닦아주는 거, 이런 거 일체 지금 경제 내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경제에 대해서는. 자, 이것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없다. 이윤욕이란 큰 사회에 그 비용을 보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종종 해줄 수 있을지라도 어떤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들에게 그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가 어떤 사적인 도로를 뚫어서 거기다가 톨게이트를 세워가지고 돈을 받도록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그게 소득이 잘 보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 해버릴 게 아니야. 예? 어디 강원도에 잘 차도 다니지 않는 데를 개인 보고 맡아갖고 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거 맡겠어요? 결국은 국가가 손해보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한두 번이라도 지나다니는 어떤 찬스를 모든 기업들에게 또는 자동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해줘야 된다. 그 이상 국가가 할 필요가 없다고 쓰니까 야경국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러나 특별한 장려나 억제에 의해 산업의 특별한 부문으로 잠깐. 이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파고 도로를 만들고 항만을 건설하고 이런 것을 국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 이거부터도 지금 정신 나간 소리예요. 중국에서 그 많은 운하나 항만이나 도로 건설을 다 누가 했냐? 제방을 쌓고 대방이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고를 마을 공동체가 다 했어요. 국가가 해준 것은 10%도 안 돼. 예? 큰 수로를 뚫다가 국가가 하다가 수나라로 망해버렸지. 각 마을 커뮤니티에서 토막 맡아서 수행을 하고, 또 고장나면 수로도 고치고 제방도 고치고, 이게 한 것이 중국의 역사였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가가 다 한 걸로 생각하니까, 국가가 그 치수 사업을 위해서 전적으로 독점해서 한다는 걸 가정해가지고는, 치수 사업을 하려면 그 큰 강들을 다스려야 되고, 따라서 그런 수력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수력 사회의 기본 요소는 국민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전제적으로 부리는 그런 수력 사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비트포겔 같이. 그러니까 큰 강들이 있는 나라, 그런 농업을 하는 나라들은 다 전제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나온 거예요. 이 스미스적 사고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SOC 사업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다 사람들이 해내고, 또 중국의 얘도 그렇게 마을 공동체에서 다 해왔어요. 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저 강원도에 그 험한 산을 막 올라가갖고 그냥 한번 다녀보세요. 길이 다 있어, 길이. 다 가보지도 않은 데인데 길이 다 있어. 누가 다 길을 뚫어놓은 거지, 우리 인간들이 다. 그리고 무너지면 다시 그 길, 동강난 길들도 많거든요. 다 복원하고. 국가가 해주기 전에. 자기들이 급한데 빨리 복원해야지. 국가가 하라면 1년 예산 받아갖고 올라오면 다음에나 하고, 뭐 다음에 또 무너질 때쯤 장마철에 공사 놓아버리고. 맨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국가 중앙에서 하는 건. 마을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응? 요지는 국가만 하는 게 아니다. 국가만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마을이 또 전통적으로 해온 것이기도 하다. 이런 SOC 사업은. 야. 그러나 특별한 장려나 억제에 의해 산업의 특별한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이 부문으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 자본의 몫을 끌어다 두려고 애쓰는 모든 정책 체계는 그것이 촉진하려 의도하는 큰 목적의 파괴적이라는 스미스의 논변은 자신의 상대적 중농주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의 이 논변은 농업 노동이 상공업 노동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엉터리 논변으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권장한 자신의 경향적 중농주의의 논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리고 스미스의 경향적, 상대적 중농주의도 켄의 절대적 중농주의와 마찬가지로 사마천의 경제적 황금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원전에 이미 사마천은 주지하다시피 부를 구하는 경우에 농업은 공업만 못하고 공업은 상업만 못하다 또는 상업으로 재물을 모으고 농업으로 재물을 지킨다는 천재적 논변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게 상공업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농토를 사놓고 또는 농토를 살 수 없으면 항무지를 개간해서, 항무지는 팔겠죠. 농토는 안 팔아도. 농토는 잘 안 파는 이유는 자손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라 안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그 땅을 오히려 싸게 사가지고 그걸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무지도 가격을 갖게 되고 그 기존에 있는 땅은 더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그 도시의 부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투자하면 불나지 않아요. 누가 도둑질도 못 해가. 그래서 부를 지키기가 좋아요. 부를 많이 생산은 못해, 농업이. 그렇지만 부를 지키기에는 좋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더 많은 이익을 주니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도둑 맞지 않고 강탈당하지 않고 산재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공업으로 돈을 벌고 농업으로 부를 지킨다, 이런 말이 이제 사마천의 좌우명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해놨는데 거꾸로 농업을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사마천만 또 못한 거야. 사마천하고 오히려 아까 해밀턴하고 짝짝꿍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자, 켄의 완전한 자유 개념을 번안한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는 공자의 무의 또는 사마천의 자연지엄의 불역어인 레세페르를 영어로 중역한 것이 틀림없다. 아담 스미스는 공자의 무의 이치와 중국의 농본주의와 화식론적 상본주의를 수용한 켄의 자유주의적 중농주의를 수정하는 듯한 제스처 아래 실은 중농주의를 모방하고 켄의 완전한 자유의 체계를 슬쩍 자신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라는 말로 포장해 사실상 표절한 것이다. 아무튼 스미스는 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인간적 지혜나 지식도 능가하는 자연의 지혜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했다. 공자의 무의는 켄의 완전한 자유, 자연적도 또는 중농주의자들의 레세페르를 거쳐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로 유전되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주지하다시피 국가의 책무를 저 세 가지 과업, 국방, 사법, 사회 간접 자본으로 축소함으로써 공맹과 왕한석의 적극적 양민 정책을 방기한 야경 국가를 기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살레가 독일에서 야경 국가라고 이 근대 국가를 공격할 때 이제 아담 스미스를 공격한 거예요.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죠. 그것에 맞서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나살레가 그 하는 말이 옳은데, 옳으면 노동자들이 그리로 다 몰려가 갖고 독일의 사회민주 노동당이 득세해서 권력을 잡을 게 아니야? 그럼 자기가 탈권당하지.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선제적으로 복지 정책을 더 막 5개 정도의 법을, 1년의 법을 쫙 통과시켜버려, 그냥. 복지 관련 법을. 에? 근데 자기도 공부도 해놨었고, 그 이전에 다른 이제 유스티나 이런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배워가지고 복지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영향 하에서 그도 대학교 다닐 때 배우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거 하나 나살레한테 하나 맞서지 못하겠어. 선제로 슈타스 소циал리스무스를 하겠다고. 국가 사유주의. 국가가 다 해줄게. 노동자는 국가로부터라. 나살레한테 붙지 말고. 그 노동자를 얻으려는 경쟁 속에서 근대적 복지 국가가 탄생한다. 복지제도가. 그 복지제도의 원천은 중국으로부터 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유엔이나 기타 식량기구는 중국의 그런
상평창 제도의 이제 국제화예요. 이번에 나온 책들에 이제 주로 많이 내가 다루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큰 제목은 여러분한테 보여줬듯이 유교 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 국가의 탄생이거든요. 근데 그 1권은 내각제, 관료제, 학교제도의 유교적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2권은 중국의 시장경제의 충격과 서구 시장경제의 탄생, 중국의 자유시장의 충격과 서구 시장경제의 탄생이에요. 3권이 뭐냐? 중국의 유교적 양민정책의 충격과 근대 복지국가 탄생이라고. 3권은 대단히 두꺼워요.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중국의 이 정책과 이론들이 전해지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화하고 자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이론이 되고 독일에서 그게 관철이 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독일의 영향을 받기 쉬운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네덜란드나 노르웨이가 거의 뭐 1년 격차를 두고 다 복지 제도를 도입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900 벌써 7년, 8년 이런 때는 국제 그 세미나장이나 또는 어떤 페어, 인터내셔널 페어, 뭐라고 하지? 그 메세 박물대회 그런 데 나와가지고 독일은 노동자들의 실업 보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말년 연금 제도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고 뭐 일자리에 없는 그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양로원의 제도가 되어 있고 이런 걸 막 자랑을 해요. 막 다른 나라도 이제 덴마크도 막 스웨덴도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영국하고 프랑스가 몰려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투어서 하게 돼요. 거의 10년 사이에 일제히 확산돼 버려. 복지제도가. 근데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도 물론 완전한 형태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완전히 촘촘하게 빠짐없이 이제 관철이 되죠. 이제 지금 우리를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버려진 아이들 금방 태어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나? 죄도 없어요. 고아원한테 맡겨버리거나 종교단체 무슨 그 목사님들이 설치해 놓은 애기 버리는 통 그런 거로 하고 있지 없어요. 조선시대하고 비교해봐. 조선시대는 자율전칙이라는 정조의 정확한 법령이 있었거든요. 버려진 아이들 또 고아가 된 아이들, 고아된 아이로 버려진 아이들은 달라요. 부모가 죽어버린 경우가 고아가 된 거고 버려진 아이는 부모가 버려버린 아이라고 못 먹여 살게 해서 했으니까 그 아이들을 거두는 관련법을 정조가 만들어요. 자율전칙이라고 그래요. 자자 글자 할 때 자자 있죠. 그 자를 동사로 쓰면 자식을 사랑할 자자야. 자애심 할 때 자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전칙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공표를 하고 한문으로만 하면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전부 언어 국문 번역을 해서 동시에 2번을 찍어갖고 전국에 그걸 뿌려요. 그걸 소홀히 하는 지방관은 다 처벌받게 돼 있다고. 응? 그러니까 노인도 뭐 또 노인에 관련 또 법을 또 막 만들어요. 그 세종 때부터 계속 법령들이 누적이 된다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할 때 그 환정제도 쌀 빌려주고 다음 거의 이자 없이 받아들이고 뭐 하는 것들이 문란이 된다. 문란이 되는 것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어쩌야 된다, 이따위 소리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문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빼먹지 않아도. 왜냐면 쌀을 빌려줘갖고 걷어들이잖아요. 보관하잖아. 그러면 1년 사이에 쥐가 먹어요. 또 습기 차갖고 썩어요. 그리고 싣고 가다가 질질질질 빠져갖고 쌀알이 빠져요.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히 계산해서 다시 보충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게 늘 정확할 수가 있나. 이게 돈도 아니고 말이야. 늘 그게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그 지방관은 그게 좀 모자란 걸 감추려고
장부를 조작하는 거야. 있는 걸로.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나 강조하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쌀을 타먹고 안 죽고 그 소빙기에도 영조 중반까지도 완전 소빙기였어요. 그러니까 빙하기였어. 빙하기. 대낮에 계란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게 수두룩하게 매번 왕조실록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민은 살아남았어요. 왜? 복지제도가 튼튼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당은 무료에서 무료. 그냥 그 지방관 그 정년 퇴직한 양반들이 와갖고 칼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그 회초리 갖고. 그 대신 이제 수업료는 없으니까 뭐 콩 한 말 남은 거 있으면 어머니가 갖다 놓고 가고 그런 거 현금은 주고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로 책 살 돈은 이제 부모가 사줬으니까 책은 샀지만은 무료였어요. 무상. 그러니까 공자님 말대로 속수예를 하면 다 가르쳤다고. 속수는 마른 물고기, 응? 뭐라고 하지? 그 물고기 그 포를 갖다가 예물로 드리면 다 가르쳤단 말이야. 속수예를 갖추면 나는 다 가르치니라 공자님 말씀이 있듯이 그렇게 했어요. 서당 아이들은. 서당이 2만 개가 넘었어요. 10명만 있어도 20만 명이 서당을 다 했다고. 19세기 중반에 19세기 초부터. 향교는 완전 무상교육, 무상숙식이야. 서당에 나가고 향교 입학시험에 합격한 순간 이제 유생이 된단 말이야. 교생이라고도 불렀는데 유생이 되면 부모의 병역도 면제되고 자기의 병역도 면제되고 내가 한번 얘기했듯이 동시에 세금도 면제되고 거기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고 그 학생은 땅떼기도 제공받았어요. 거기서 땅을 한 다랭이를 갈아서 거기서 나온 소출을 팔아가지고 책을 사서 학용품을 쓰도록. 무상에다가 또 추가로 뭘 받았네.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그런 병역으로도 면제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그 다음에 향교를 졸업하면 이제 초시를 볼 수 있었죠. 진사나 생원이 합격하면 될 수 있었고 진사와 생원이 된 사람은 성균관에 대학이죠. 대학에 들어가서 무상교육, 무상숙식으로 그 공부를 했다. 다 무상이었어요. 인구는 600만. 600만에서 600명이 대학생이었다고. 국립대학. 나머지는 사립대학, 서원에 다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양반들 중에 고관 대작을 오래 했던 집안들은 땅도 많고 부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립대학 다녔어요. 서원은 다 사립대학이다. 서원이 엄청 많아갖고 나중에 대원군이 다 부셔버리지. 그냥. 서원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맨 거기서 논쟁하고 막 사단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만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 하나 나오면 뭐 영의정이나 좌의정까지 원장만 있으면 또 그냥반 핑계대고 서원을 또 짓고 계속 그러니까 서원이 500년이 되니까 얼마나 늘었겠어요. 도처의 서원이지. 도처의 사립대학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균관이 인기가 없어질 정도였다니까. 학파는 성균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원에서 학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이해하면 국가가 얼마나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현재 한국과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되게 조선은 발달되어 있었다. 지금 뭐 대학에 지금 대학원 다 공짜인가? 돈 다 내고 다녀야 되잖아. 어? 뭐 책을 공짜로 줘, 무엇을 줘, 마스크도 자기가 사고 다니는데. 응? 성균관은 용돈 줬어요. 한 학기 끝나면 왕창 집에 갈 수 있는 돈, 돌아올 수 있는 돈, 집에 갈 때 선물 사갖고 갈 수 있는 돈 왕창 줬어. 그리고 노비가 한 명씩 딸렸고. 여러분들 노비 한 명씩 있어? 노비 한 명씩 있으면 공부 더 잘하겠지? 이게 조교지, 조교 한 명씩 다 데리고 있는 거야, 이 대학원생들이. 왜냐하면 이 성균관은 학부와 대학원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막 60살까지 다녔어요. 과거시험 떨어지면 또 다니고 계속. 과거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성균관을 출석률이 좋게 졸업한 사람은
다 주었어요. 근데 합격 못했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계속 재수했어요. 그냥 60까지 막 재수한 사람도 있어요. 영조가 이제 자기도 나이도 많은 사람이지만 불쌍해갖고 그 지금 60대 놈들 대선 놈들 거기 있냐 지금도 그러면 물어봐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어디 저 현관 보내라. 과거 시험 봐갖고는 공부 많이 한 놈들이 과거 시험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조금 해서 쌈박하게 써먹어야지 과거가 되는 거지. 그 윤석열 지금 취임한 대통령 8번 떨어졌잖아. 여기저기 가서 문학 듣고 다니고 뭐 경제 듣고 다니고 서울대 안에서 이 강의 저 강의 또 서울대 석사과정을 졸업해서 석사예요. 석사 많이 배우면은 고시 떨어져요. 고시는 대학교 2, 3학년 때 합격을 해야 금방 끝나지. 안 그러면 길어져. 장기전 들어가. 4학년 넘어가면 장기전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갖고 이제 그 단순한 물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답을 쓰면 떨어져 버려. 많이 알면 복잡해지지? 뭐 끄덕끄덕이야. 지가 그러고 있으면서. 아, 복잡하게 답을 써요. 안 써도 되는 걸 막 써. 6.25 공자철학과 스미스의 공감적 도덕 감정론, 공맹철학과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의 관계. 루이스 매버릭은 뒤알드가 중국 통사에서 맹자의 발췌 번역을 내고 나서부터 유럽에서 처음으로 맹자의 광범한 독자층이 나타났다고 말한다. 맹자의 보편적 공감 개념은 도덕감정론 지필에서 아담 스미스를 움직였을 것이고, 맹자의 수신 또는 인간의 완벽화 가능성 독트린은 모두 수신이나 완벽화 가능성이나 완벽화 퍼펙터빌리티라고 번역을 해요. 수신을 셀프 퍼펙션 또는 퍼펙션, 수신을 너무 세게 번역했죠. 자기를 잘 다스리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 개발하는 걸 수신이라고 이해하는데 갈고 닦는 건데 무슨 퍼펙션이야. 자, 맹자의 수신 또는 인간의 완벽화 가능성 독트린은 고두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그리고 매버릭은 공맹의 도덕, 정치 철학을 논한 실루에트에 중국인들의 통치와 도덕의 일반 이념, 특히 공자의 저작에서 추출된 이념 또 스미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스미스 윤리학의 학도들이 실루에트의 이 인간의 논의를 다 읽는다면 크게 보상받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 1729년, 1731년, 1763 이 책의 생명이 상당히 길죠. 그만큼 많이 읽힌 거예요. 근데 이때 인쇄술도 별로 좋지도 않았을 때 이게 뭐 보면은 막 번져갖고 그냥 날리고 해독하기도 힘든데, 우리 세종 이때는 지금 1729년 30년이니까 세종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1430년대에 나온 갑인자는 진짜 선명하고 아름다워요. 글자가. 그래도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 글자도 있고 또 작은 글자도 있고 그다음에 극소자라고 해서 아주 작은 자도 있어요. 그것이 다 그 활자로 찍힌 것에 비하면 인쇄술의 기술적인 완벽성에 있어서는 조선하고 비교가 안 됐어요. 19세기 초까지도. 읽을 수가 없어. 그 존 로커의 시민정치론도 읽을 수가 없어. 지금은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원본이 아니더라도 구글에 다 떠 있다고 찍어가 가지고 떠 있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읽을 때 거의 돌아버려요. 영어도 이상한 영어이다가 1660년경 이런 1640, 60, 80, 90 이런 데니까 50년, 60년 되면 벌써 17세기 영어잖아요. 잘 읽히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해독도 잘 안 되는 것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걸
풀어내야 되는 짐작으로 아주 이렇게 사나워요. 그다음 철자가 달라요. use 그러면 VSE로 써져 있다고. 거꾸로 이제 바이브레이션 그러면 V해야 되잖아요. U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못 읽어. V는 U로 되어 있고 U는 V로 되어 있고. 근데 글자는 잘 안 보여. 근데 문법은 또 이상해요. 진짜 독해해야 되는 그러니 암호 풀듯이 읽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시 오늘날 현대 영어로 바꿔갖고 낸 책이 있냐? 없어. 그냥 옛날에는 대형박물관이나 그런 캠브리지 옥스퍼드 옛날 책 그 칸에서 빌려서 봐야 됐다면 지금 편리한 것은 그걸 영인본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구글에 올려놨으니까 볼 수 있다 할 뿐이지 그렇다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익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대형박물관에서 빌렸으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 안 익혀지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해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렵게 내가 이거 여러분들 가르치는가 생각을 해야지. 자, 중국인들의 통치와 도덕의 일반 이념에서 실루에트는 공자의 도덕 철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자는 모든 도덕의 기반으로 인간애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해 느껴야 하는 사랑은 그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이 사랑은 인간 자체다. 인간의 본성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인간을 야기한다. 이 감정은 자기의 만큼 그에게 본성적인 것이다.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해주는 것은 이 자질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법의 지지대다.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반드시 바쳐야 하는 사랑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보다 더 우선적인 힘이 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베풀어지고 우리들은 부지불식간의 사랑에 지배된다.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주는 일을 하는 그 정의가 나오는 출처는 이 보편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이라고 하는 공자의 순서, 사랑이 정의보다 앞서 있죠. 늘 의인이란 말은 공명 철학에 없어요. 인이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명자 말 있잖아요. 인이 여기서 지금 인이 앞서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벌어질 논쟁이 뭐냐면 다음 1121페이지 스미스의 정의제일주의와 자가당착에서 정의제일주의란 사랑보다 정의를 앞세워버리는 걸 정의제일주의라고 그래. 이게 서양을 다 지배하는 거고 서양의 폭력사회가 나오게 된 원인이고 전 세계를 향한 제국주의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에요. 늘 여러분들 정의 생각은 뭐예요? 정의의 주먹이잖아. 주먹. 정의가 무슨 법인 줄 알아? 주먹이지. 그러면 정의의 전쟁. 자기들이 하는 전쟁은 다 정의야. 정의의 전쟁이야. 손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얼마든지 남의 나라, 남의 문명을 마구 파괴하고 자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가책을 하나도 안 느끼고 정의롭게 느낄 수 있는 원천이 이런 도덕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정의 제일주의에. 공자는 사랑 제일주의를 말하는 거야. 사랑이 정의보다 앞서는 것이다. 자, 정확히 이해한 거야. 지금 실루에트는. 이 사랑은 인간 자체다는 구절은 인이란 인간이다는 중용의 명제를 옮겨놓은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반드시 자, 여기서 인자라 이 말을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인을 사람 인자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신 할 때 공자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이렇게 번역하잖아. 자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그때는 뒤에 것을 다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듯이 그렇게 써요. 중국말로. 여기서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인이라는 건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조금 깊어지는 것 같죠. 인이란 사람다운 것이다. 그러면 좀 쉬워지고 자.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반드시 바쳐야 하는 사랑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삼는 그 사람보다 더 우선적인 힘이 있다는 구절은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은 가장 큰 일이다는 중용의 명제를 옮겨놓은 것이고 사랑은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베풀어진다는 구절은 어버이 친애를 촌수에 따라 차감하고 현자 존중을 차등화하는 것은 예법이 생겨나는 원천이다는 중용의 명제를 옮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구절은 실루에트가 공맹의 도덕론을 정의가 보편적 사랑에 앞서는 도덕론이 아니라 이 보편적 사랑으로부터 정의가 나오는 사랑 우선 도덕론이라고 올바로 해석하는 대목이다. 중국인들의 통치와 도덕의 일반 이념이 1729년부터 1764년까지 거듭 인쇄되었기 때문에 공자의 도덕 철학에 대한 실루에트의 이 그리고 논의는 이 기간에 아담 스미스가 프랑스의 파리에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나온 이 책을 봤을 거예요. 안 본 척하는 거지. 응?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지가 지 장서에. 거기까지 추적이 있으면 대충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어는 스미스 연구자들이 아무도 없어. 끝까지 스미스의 독창성이야. 공자의 도덕 철학에 대한 실루에트의 이 논의는 스미스에게만이 아니라 흉에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흉과 스미스는 공맹의 이런 직간접적 영향 아래 공감 도덕론을 전개해 허치슨을 비판적으로 계승할 수 있었다. 제이콥스는 1969년 공맹의 촉감과 공감과 측은지심 개념을 맹자와 흉, 스미스를 삼각으로 연결시키는 핵심 개념으로 규정했다. 흉은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존재로 본다. 이것은 공감 또는 동정심의 역할을 오해하고 흉 안에서 오로지 인식론만을 보았던 영국 철학자들에 의해 경시되고 왜곡된 흉 철학의 한 측면이다. 우리는 흉이 맹자의 보편적 동정심 또는 측은지심의 개념의 우물에서 얼마나 많은 물을 들이켰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흉과 아담 스미스 두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놀랄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자기의 동료 인간에게 자신을 투영하는 인간의 능력은 데이비드 휴미 보기에 세계의 경이 가운데 하나였다. 메버릭과 제이콥스는 이와 같이 공맹의 도덕감정론과 공감이론이 아담 스미스와 휴맥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고 있다. 공맹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런 영향을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여기저기서 실제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문장 표현까지 공맹 경전을 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다. 들게 하는 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논쟁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강의는 그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조금 남았죠. 빨리 끝날 거예요.